어머니는 당신의 마지막 숨결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날 굶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당신을 팔았습니다. 1951년 1월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지 벌써 2달째 우리 세 가족은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 움막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으셨고 12살이었던 나와 8살 동생 그리고 어머니 셋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참 신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혹독한 겨울에도 어머니는 언제나 무언가를 만들어내셨으니까요. 눈 녹인 물에 소금 한 줌, 그것으로 국을 끓이시고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나무 뿌리를 캐오시고 당신의 속치마를 뜯어 동생의 얼어터진 발을 감싸주시던 그 손. 괜찮다, 괜찮아. 엄마는 안 춥다. 그게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하신 거짓말이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그건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버티던 것들마저 바닥이 났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눈을 뜨니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어머니는 돌아오셨는데 손에는 풀한 아름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걸로 떡을 해줄게.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그날 어머니의 손톱 밑은 새까맣게 흙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풀을 뜯으시며 긁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풀을 삶고 또 삶아 떫은 맛을 빼셨습니다. 밤새도록 절구질을 하시며 풀떡을 만드셨습니다. 동생과 내가 그 풀떡을 한 입 베어 물 때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맛있지? 맛있지? 그런데 어머니는 당신은 드시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까 먹었어. 배불러. 그것이 어머니의 2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여름 장마가 끝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생이 쓰러졌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을 잃은 동생은 말라비틀어진 나무가지처럼 앙상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동생의 가느다란 신음을 들으며 나는 어머니의 등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무릎 꿇고 무언가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당신의 비녀를 빼내시고 당신의 가락지를 손가락에서 빼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당신의 은비녀까지 어머니, 그거!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비녀가 무엇인지, 외할머니가 어머니께 물려주신, 어머니가 시집올 때 유일하게 가져오신,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던 것. 어머니는 그것들을 천에 싸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장에 나가야겠다. 이걸로 쌀을 좀 구해올게. 이튿날 저녁 어머니는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 그 안에는 쌀 한 대와 된장 한 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동생은 그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렸고 나는 울면서 밥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머리에는 비녀가 없었습니다. 그저 헝겊 조각으로 틀어 올린 머리. 어머니는 거울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볼 수 없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은 그 모습을 나는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비녀가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물건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 집안의 유일한 가보였다는 것을, 어머니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과거도, 당신의 자존심도, 당신의 추억도.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잿더미가 된 도시,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하셨고, 나는 신문을 팔았고, 동생은 구두를 닦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길 옆을 지나다가 나는 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감싸 안고 작아진 어깨를 더욱 움츠리고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내가 평생 본 어머니의 눈물,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다가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나는 그저 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는 해를 등지고 우시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외로워 보여서 나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셨고, 어머니도 무서웠고, 어머니도 슬펐다는 것을. 그러나 당신은 단 한 번도 우리 앞에서는 그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